먼저 국가와 군가의 어떤 관계를 한번 설정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미 사회학자인 소로킨은 세계전쟁 연구에서 러시아의 천년 역사 중에서 완전한 평화는 불과 25년에 불과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도 100년 역사 중에서 50년 이상을 갖다 전쟁으로 점철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 한국도 되짚어 보면은 반만년이라는 역사 중에서 무려 930회 이상이라는 전쟁을 치룬 나라로 얘기되고 있고, 이 전쟁은 횟수에 따라 어떤 것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점철되고 항상 피난하고 보따리 사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중에서 빨리빨리란 문화도 전쟁의 난리통에 빨리 옮겨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습성화된 데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 100년 동안에 보면은 7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선 청나라, 그 다음에 청일전쟁, 노일전쟁, 중일전쟁, 이런 전쟁이 있었고, 만주사변이 있었고, 태평양전쟁과 6.25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등 이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고구려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고구려의 상무 정신은 상당히 진취적인 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강한 군사력으로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북한 지역에 있는 땅들은 산악이 많고 구릉이 많고 실제 농경지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옛날 중세 이전에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고 농경 시대입니다. 농경 시대 경작지가 있어야만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데 북한 지역은 농경지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전쟁을 남쪽에 있는 우리 백제나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칠 수 있었지만은 형제국이고, 또 남쪽에 있는 땅이 그 남쪽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게 적합한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넓은 뜰, 만주벌판을 비롯해 가지고 바이칼로스 이르는 넓은 평야지대, 중국 대륙 일부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고구려의 생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국력을 그쪽으로 기울여서 진취적인 그런 북벌작전을 실시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선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조선조는 위화도 해군을 감행했던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보니까 고려 시대에 있던 무신정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인들이 득세하고 세력을 가지게 되면은 정권이 위태롭고 왕의 실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문 경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문인을 중시하고 무인을 좀 경시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무인들이 변방에서 하급직위의 간부로서 임무 수행하고 상부직위에 앉아서 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일부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들의 활약은 미미하였고, 이순신조차도 변방으로 쫓기면서 변방에서 활약해가지고 국가적인 충신으로 죽음으로써 그 업적이 인정됐기 때문에 충무로 시효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런 조선조 역사는 결국은 병자호란을 불러일으켰고 임진왜란에서도 또한 어주까지 피난하는 어려운 생활을 겪었던 것이고, 전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합방되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군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강한 군대가 크고 강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국가는 군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군대는 국가 방위의 최후의 보루이면서 국가 민족의 생존하는 데 필요한 버팀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란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군이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과 복무 관계를 살펴보면
플라톤은 일찍이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족을 위해 태어났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얘기입니다. 남자라는 것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테두리를 이용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전성으로 국가를 존립을 보장하고 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군조직법에서도 4조에 보면은 군인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무라는 것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과 조국이 부여한 역사적 사명을 다한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군인에 대한 봉사, 일반 사람들 직장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면 직장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도 중요한 요직에 있는 간부들은 밤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른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과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이 08시부터 17시까지만 근무한다든가 0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6.25 한국전쟁도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발발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어도 언제라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도 공휴일을 포함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철야 훈련을 하기도 하고 야간에만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묘사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 군인으로서의 군인입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책임성, 단체성. 즉 군인은 지역 군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이라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합법적인 무력을 관리하는 집단이면서 목숨을 담보한 강한 책임성이 요구되고 명령의 절대성과 엄격한 위계 질서와 군인의 직무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자기 임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는 주공과 조공이라는 공격작전에서의 전투력 운영의 집단이 구성되는데 주공은 빠른 속도로 적의 배후를 치면서 템포를 중시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빨리 목표를 확보하거나 적의 주력을 괴멸하는 데 사용되는 부대로서 주공을 쓰고 조공은 주공의 기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공 지역에 적의 예비대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우선적으로 전장을 넓혀가지고 적의 예비대를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어려운 전투를 시행하면서까지 주공의 전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게 조공입니다. 이러한 조공의 역할을 맡은 부대는 그가 신속하게 기동하기 위해서 엄밀한 소로를 따라서 전쟁을 회피하고 간다면 주공의 전진이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적의 예비대까지 자기 작전적으로 투입을 요구하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공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을 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월급을 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봉급을 탄다고 얘기하죠. 봉급은 자기 생명을 전제로 봉사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직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월급을 타는 그런 개념과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의 조직원들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외 시간과 기타 그들의 애로사항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휘관리 기법까지 동원해야 되는 특수한 군의 간부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군의 프로페셔널 직업군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여러 가지 전문성이 사회인과는 다르게 더 부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와 관리와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훈련시키고 또한 통제하고 하는 그런 제반 능력이 간부들에게는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별로 군인 정신을 좀 살펴보면 중국은 인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 신, 인, 용, 여기다가 플러스 충을 하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 신, 인, 용, 은 일찍이 손자가 강조했던 병수에서 장수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5가지로 정의했을 때 이와 같은 지, 신, 인, 용, 이라는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모름지기 간부는 알아야 된다. 지식을 갖춰야 된다. 특히 아는 것도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적용해서 실제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권한이 부여돼야 되고, 자기가 실행한 권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을 바탕으로 항상 임무가 수행돼야 되는 것이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적절히 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용감해야 된다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상황을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는 과감하게 결정에 따라서 행동화시킴으로써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또 음이 있습니다. 엄격해야 된다. 울면서 마소고의 목을 벤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만은, 아끼는 부하지만은 잘못할 때 이를 일벌백계로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기감이 되고 그런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함으로써 군기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군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은 하나 더 추가해가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걸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이런 군인 정신과, 또는 일본은 무사도 정신을 중시하고 있죠.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백제의 사오라비 정신에서 파생돼 간 사무라이 정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충성과 무용과 명예와 정의와 신의를 중시하는 정신입니다. 영국은 기사도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충성, 용기, 애국심, 솔선수범, 희생정신, 노블레스 오블레스라는 그런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개척정신과 기사도 정신을 개성하고 의무와 명예와 충성과 희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비슷한 상하에서 주변국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73년 4월 15일 날 마사다 요새를 기억하면서 충성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관식 때마다 여기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다 옥사하면서까지 결국 그 직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것을 잊지 않고 인관선서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가스실에서 힘이 없는 나라의 백성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억을 잊지 말자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가 반낫 포기브란 말을 하죠. 그래서 포기브 반낫 포갓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용서는 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스라엘은 강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정신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면은 고조선 때는 홍익인간 두루두루 여러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더불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으로 고조선은 큰 땅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 통치념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숙여 이 고조선에 같이 동참된 일원으로서 생활하기는 부족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조선은 큰 땅을 오랫동안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고려는 상무정신이 있었죠. 기계가 웅대하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목숨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조의선인 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었죠. 즉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선배, 선인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게 되면은, 죽게 되면은 그 가족이나 또 부모 형제들은 조복을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조복을 입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국가에서 모든 복지나 어떤 선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가산점이나 이런 혜택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목숨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국가가 자기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자기 가족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구려의 젊은이들은 기꺼이 자기 가족과 또한 부모 형제를 위해서 한 목숨을 바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하나의 정신이 뭉쳤을 때 고구려가 강한 상무 정신으로 결집될 수 있었고 결국은 큰 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의 충절 정신, 우리는 잘 알고 자평성충의 그러한 충성 어린 말을 의자왕은 배척하였고 또한 계백 장군이 5천의 결사를 가지고 마지막 임금이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죽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제의 사오라비 정신, 임전무태의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사업에 나면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백제인의 강한 기질 정신이 일찍이 백제가 백잔이라는 작은 부족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백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것과 또한 일본도 다스렸다. 중국의 일부도 백제가 다스렸다 하는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봐서 이것도 입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보고 이러한 이면에는 이러한 백제인들의 이런 강한 충절 정신과 즉 전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에 사랑도 정신이 있죠. 그래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 세속옥에 우리가 말하는 사군이충이라든가 또는 화랑도의 세속오계를 통해 가지고 이 화랑도 정신이 삼국을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걸 임금에게 항상 충성하고 친구 간에 또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하는 등등의 이런 사군이충의 정신을 우리는 세속오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호국 정신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징기스칸과 같은 그런 대민족이 유럽 전역을 다 점령하였지만 고려를 함부로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강한 호국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희라든가 강감찬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지만은 그 저변에는 무신정권이라는 고려의 기반 자체가 옛날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원래 건국 이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강한 군 정신과 군인으로 기반되어 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려 했던 그런 최영 장군을 보듯이 그들은 어떤 개인의 사리 사역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하고 대의명분에 우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쓰러져가는 고려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충절정신, 그런 호국정신이 고려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는 나라가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별초와 같이 끝까지 항몽정신을 펼쳤던 그러한 군인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정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고려시대에는 인의와 충용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중시하고 그냥 국가에 충성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했지만 그 대접 자체가 좀 문인보다는 낮은 직급으로 관리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관계로 결국 조선시대는 군인이 약해져 있었고 이러한 약한 군인은 결국은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등을 겪었고 구한말이 결국은 일본에 우리가 완전히 정말 치욕적인 식민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그런 뜨거운 피 속에는 위국 충절의 정신이 있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정신과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국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지만은 국외에 나가서도 청산리 전투라든가 하는 이런 일본군에 직접 대항하는 군사적인 대항도 있었지만은 또는 해외에서 실제 이준열사와 같은 분 또는 안중근 의사와 같이 이또 이름을 직접 저격하는 그런 활동, 이봉창의 그런 폭탄 투척하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의사와 열사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립국이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을 세계 만방에 알림으로써 우리는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결국은 하나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인정신의 덕목입니다. 군인정신은
명예와 충성과 용기와 필승의 신념과 임전무태의 기상과 책임만으로 그 덕목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인은 명예를 묻고 사는 겁니다. 군인은 다른 조직과 틀려가지고 자기의 계급을 실제 몸에다 부착하고 다닙니다.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직장인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만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만 저 사람은 상무다, 저 사람은 부사장이다, 저 사람은 뭐 부장이다, 팀장이다 하는 걸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그 계급장을 붙이고 생활하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장군이구나. 아, 저 밤하늘만 볼 수 있는 장군이구나. 아, 저 사람이 주임문사 이 조직의 실질적인 대표자구나. 역사의 산 증인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 자체가 명예를 중시합니다. 그러한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 일과 자기가 어떻게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또한 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를 보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충성, 국가를 위해서, 상관을 위해서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반드시 수행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군인은 용감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용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가 파생되어 나오지만 또한 자기의 정신적인 단련에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념이면 바위를 뚫는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와 같은 옛날에 고사성어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용기는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나약해 보이지고 열애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듯 하지만 막상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열애자가 내가 앞장서서 수색대에 천병으로서 활동하겠다 하고 월남전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신념이 철학화됐을 때 그것이 용기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용기와 더불어 필승의 신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세, 신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임전무태의 기상, 싸우면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고 목표를 탈취한다는 정신과 책임을 완수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투철한 그러한 군인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군인 기본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성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국충정의 자세를 견지하고 이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정신과도 연결되고 충봉정신과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성웅으로 비추는 충몽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몽 이순신하면 우리는 성웅이다 또는 신과 같은 존재,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부분으로 너무나도 하나의 그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충몽 이순신을 내면적으로 자세히 좀 분석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무공은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난 덕수이 씨의 집안의 후예로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병정놀이도 좋아하고 골목대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충무공은 항상 병정놀이나 골목대장 역할을 하고 나면 그때 있었던 문제를 꼼꼼히 정리했다가 다음에 보완하는 자세로 병정놀이를 하고 하여 사람들을 좀 놀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어떤 용병술과 또 골목대장으로서 지휘 통솔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무공은 사실 우리는 그가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도 무진장하게 센 어떤 장군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163cm 정도밖에 안 되는 당구였었고 실제로 그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난중일기에 보면은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꿈에 광해가 어머님을 뵀더니 수척한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니 바람이 심하고 비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신경통 환자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꿈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부인에 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꿈을 잘 꾸지 않고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은 2, 3분 안에 꿈을 싹 잊어버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무공은 그렇지 못했죠. 그는 잠잘 때도 전통조차 풀지 못했다. 전통이란 건 뭐냐 하면은 전대,
그다음 화살통 같이 해가지고 묶어져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탄띠하고 수통하고 다 결합되어 있는 우리 단독군장에 그 뒤에 화살촉을 담는 전통이 하나 더 담겨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메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대장군이라면 모든 걸 풀어헤치고 큰 대자로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받고 나서 천천히 준비해도 밑에서 또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노심초사, 전쟁이 혹시나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전대도 풀지 못하고 마치 전방에 5분 대기조나 기동타격대가 적각 출동 명령에 대비하면서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삼도수군을 통제하는 통제사의 그 높은 직함에 있는 직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노심초사 나라 걱정하다 보니 꿈에도 그것이 연상돼 가지고, 또 어머님 걱정하고 하니까 그것이 꿈에도 연상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 자체가 소심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통제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부분에는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고 그들이 살 길을 열고 최소의 병력으로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는 농사도 짓고 식량도 마련하고 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식량 조달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현지 조달이 필요한 상태에서 경작활동까지도 고려하면서 실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길까지 고려를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은 백성들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파직당하고 이제 귀향길에 갑니다. 죽음의 길에서부터 가까스로 면직되어 가지고 권율 장군 이하에서 말먹이나 하라는 그런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자, 해군의 작전사령관인 최고의 사령관이 어느 날 직위 해제돼 가지고 육군의 동원수 밑에 말이나 먹이 계급이 없는 쫄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귀향길에 끌려갈 때 수레 앞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라느냐고 통곡하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단순한 군인의 장수였다면 군의 조직에서만 그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애통하는 사람이 생겼겠지만, 이순신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살 길을 그가 열어주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 앞길을 가로막고 술을 갖다 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순신은 부하들의 회식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위문이 올 때 필요하면 떡과 술을 많이 주문했던 사람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먹지 못하고 부하들이 입지 못하는 걸 고려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런 것으로 가지고 위로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한 것 외에도 그 훌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뭐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으니까 왼손잡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부대를 지휘하는 하나의 지도로서 요즘 말로 하면 지휘봉과 같은 역할로 좌현으로 우현으로 전진하라, 추격하라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행동을 통일시키게끔 했던 하나의 지도로서 활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신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순신은 정말 임진왜란 기간에 전 전쟁을 다 승리로 장식했던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원균의 모함을 받았을 때는 원균으로부터 이순신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모함하는 말이 들렸지만은, 나라를 위해 힘쓸 때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자기 할 말 무모히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함이 되어 이순신은 처벌도 받고 백의종군도 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서 자기가 충성할 바에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또한 이순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8살이나 되는 나이에 이제 하사로 임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경도에 동구비보로, 즉 요즘 얘기랑 분초장, 소대 규모도 안 되는 작은 인원을 갖고 진지도 허술한 곳에서 오랑캐가 혹시 침략하고 그러면 그에 대비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적각 싸울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환경감사가 실제 순시를 하면서 전투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간부들이 매를 맞고 처벌을 당했지만 동구의 이 이순신 앞에 와서는 그대 말이 옳다하다며 칭찬을 하고 난들 어찌 그걸 모르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를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너무나 그가 강직해가지고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성의 반열에 있는 분이 그에게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너무나 좋으니까 나한테 좀 선물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 이순신은 선물하지 않았죠. 내가 이걸 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거로 인해 가지고 대감께서 혹시나 뇌물로 오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뇌물을 주면은 진출이나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과감하게 배척했던 장본인입니다. 이순신은 바로 국민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이며 책임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창의와 개척 정신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거북선을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결과를 분석해 다음 전투에 준비를 했고 특히나 유명한 것은 권율 장군이 다 전쟁의 실패가 모든 배가 다 불살라지고 불과 12척밖에 남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칠진장 전투가 끝나고 난 직후에 선조는 해군이 필요 없겠다, 수군이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수군을 육군 도원수 권율 희하에 기속시켜가 육군에서 전투하기를 종용하는 그런 문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답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선조가 내린 교재에는 짐이 부덕하여 그대의 말을 쫓지 아니하고 일을 행하였더니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구려. 이제 그대를 다시 활용하고자 더 할 말이 무엇 있겠소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 대해서 이순신은 상감하마 너무 심려 마옵소서. 신이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이를 잘못 운용한다면 작은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고 사이가 충천하고 의가 투합되면 더 큰 전투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큰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러하면서 수군에 계속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의 그런 창의적인 정신과 개척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거북선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54세를 일기로 마지막 명랑해전에서 승부의 길을 갔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 내가 죽었다는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패퇴해가지고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한우의 기쁨 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마지막에 장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합니다. 만약에 장군이 일찍 내가 죽었다는 알면은 혹시나 전의를 상실할까봐 죽는 순간에도 국가를 위하고 조직을 위하여 그는 자기의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아들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은 바로 희생정신,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아 죽었던 그런 훌륭한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군의 명언 중에서 유명한 말들이 말이죠. 망령되이 움직이지 말고 조용하게 무겁기를 산과 같이 하라. 경거 불명동 여산사라.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명령 없이 움직이지 마라고 강조했고 산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옥파 앞바다에서 울들목에 물결 보고 무턱이 높이를 고려해가 적선이 거기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적선을 격파했던 것. 또한 무트로 도망가는 적을 계속 추격하면 민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계속 쫓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오게 해서 경멸시켰던 것. 이거는 백성을 위하기도 하고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싸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적 생이요 필생적 살아. 충무공이 수군이 계속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와서 했던 정신교육의 유명한 일부분입니다. 죽기를 다해서 싸운다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의 살 길만을 찾아가 헤맨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충무공의 이러한 정신은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전쟁에서도 나옵니다.
항우가 마지막 유방의 진전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유방은 퉁수 하나로 가지고 사양가라는 퉁수를 부르죠. 여기서 유명한 우민가가 나옵니다. 오강수 천리길에 하는 이 곡조에서 마지막 항우는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우민을 죽이고 자기도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체를 가져가서 너는 보상이나 받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긴 천하의 항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말은 아까 이 사람이 한참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장군의 너무나 유명한 말들로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위근신 군인본분, 임적선진, 위장의무. 안중근 의사, 장부가 세상에 남의 뜻이 크도다.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때를 만드는구나. 천하를 굽어오니 어느 날의 뜻을 이룰고 동풍이 점차 차가우나 장사의 뜻이 뜨겁다. 부남은 한번 갔으나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지도적 이또여 어찌 목숨을 비낄고 어찌 이럴 줄을 헤아렸으리요. 모든 일은 본디부터 그러하도다. 동포들이여 속히 큰 뜻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여 대한독립이로다. 만세 만만세여 대한동포로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바로 첫날 밤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확고한 뜻을 굳혔던 그런 귀절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자주와 독립을 빼앗은 간교한 인물이다. 나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고 독립특파대장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동향의 평화를 위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 응징한 것이다. 어찌 나를 포로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살인범으로 다룬다는 말인가. 이건 분명코 잘못된 일이로다. 재판법정에서 자기는 한국 독립군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것은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독립특파대장이라는 것. 그래서 일반 잡범으로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전날 여순형장에서 전날 밤에 선 기절입니다. 내가 대한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 첨한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진흥하여 나의 가진 뜻을 하여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예한이 없겠노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죽을 자리를 찾아서 죽고 당당하게 재판정에서 자기 주장을 얘기했고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줬던 안중근 의사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익현과 같이 이렇게 항쟁운동을 하게 했던 이런 인물이 있었는가 하면 김자진 장군과 같이 독립투쟁을 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적을 무찌렀던 그런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분도 있고 유관순 누나와 같이 모든 사람은 오늘도 나에게 나서지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족을 위해 나가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분단으로 가는 그 1945년 해방부터 분단으로 가는 과정을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로 넣어놨으니까 그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시기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로 쭉 써놓으면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 표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표 밑에 보면 미군정 시기의 정부 기구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과 남조선 과도 정부,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군정이 스스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같은 데는 인민위원회를 인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었는데 미군정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비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남한에 있는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법위원, 즉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과 과도 정부, 군정을 보조하는 그런 정부 같은 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만 입법위원회 최고의장은 김규식이 맡았고요. 과도 정부는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정장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정장관은 당시 이제 군정장관, 군의 이제 최고 책임자가 이제 거부하면 민정장관의 이런 권한은 지속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통일과 수립운동과 관련해서 단독 정부를 주장한 게 이승만 정합발 아까 얘기했고요. 자화합작 7원칙, 자화합작 운동 얘기했고, 통일정부론에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같은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예, 그래서 정부의 수립이죠.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948년 9월 9일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정부가 수립됐은 이후에 정부에서 이제 크게 해야 될 게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사에서는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친일파 청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요. 자, 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 헌법, 일단 대통령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통령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기 4년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단원제죠. 상하 양원 또는 중의원, 참의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 단원제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하세요. 재헌국회 임기에 한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이 동시에 선출이 되게 되면, 임기가 4년이 보장되면 같은 해에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해가지고 재헌만 2년하고 2년 후에는 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에 2년 후에 총선, 그리고 또 2년 후에 대선, 이런 식으로 맞물리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된다. 우리 그 일본에 아까 전에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선출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선출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지금처럼 직선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1공화국 헌법의 특징들은 꼭 좀 정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되는데,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거기 이제 자세하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재헌 헌법 제 10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했나 보죠.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즉 재헌국회죠. 1940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이와 같이 반민족 행위를 위한 처벌하는 특별법을 또 국회에서 만들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삽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돼야 될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1948년 9월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란 게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 1조만 보면, 일본 정부가 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합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이완용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이 되겠고. 근데 5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 차에 고등관 3급 이상, 훈 5등급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에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이 못 됐는데요.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자는 거죠. 왜 기술관 제외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관들이 적었고 과학 기술이 낙후돼 있었고 또 이 기술관들이 기술 분야에서 일했을 뿐이지 국가의 반민족 행위에 적극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해서 기술관은 제한된 조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자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그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위원회를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죠. 근데 이 반민특위는 어디서 구성되냐면 국회에서 구성이 됩니다. 국회 직속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직속기구고 특별재판부, 국회의원들이 만든 재판부, 국회의원들이 만든 검찰부를 구성하는 거죠. 뭐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따라서 이 반민특위는 사법부, 법업과 관련된 사법부에서는 간섭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이 중심이 된 행정부에서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그런 법으로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949년서부터 이제 정부 수립 직후부터 검거 활동이 시작됐고 거기 뭐 쭉 이광수 뭐 최남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방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특히 경찰력의 한 80%는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해요? 반민특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을 공산당 앞자기로 몰아 체포하는 이른바 국회 프락스 사건 같은 게 있었고 심지어 6월 6일 날은 이걸 66 사건이라고 합니다. 반민특위를 경찰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8월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원래 2년의 그 활동 기간을 주어졌는데 1년으로 법을 개정했고요. 따라서 반민특위는 종료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총 682건을 조사해서 221건을 기소하고 40여 건의 재판을 마쳤으나 그러니까 재판 마친 게 40이에요. 대부분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반민특위 우리가 두고두고 말한 친일파 청산 실패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요즘 적폐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뿌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힘있고 강한 사람에게 붙으면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나쁜 선례를 남겼던 것입니다. 보통 이 우리나라의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많이 비교하는 것이 뭐 중국이 그 친일 청산했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프랑스 1945년 프랑스가 해방이 된 이후에 44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죠. 프랑스에서 이뤘던 그 비시 괴뢰 정부, 즉 나치를 지원했던 나치와 협력했던 비시 괴뢰 정부의 3년 치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거칠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은 그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처벌을 했습니다. 뭐 사형이 한 3,000명 이상이 됐으니까 그런 면과 비교해 봐서는 많이 대비가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분단이 됐는데 이 분단을 더 고착화시킨 사건이 바로 1950년에 있었던 6.25죠. 예. 이 6.25는 뭐 당연히 우리 뭐 학사장교와 이 ROTC 시험에서는 뭐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보죠. 그 배경을 보면 이미 1940년 정판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공산당이 위조 지폐를 유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거고요. 공산당은 남로당을 결성한 게 1946년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제주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했지만 어쨌든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게릴라들이 제주도에서 들고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있었죠. 제주도로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라는 군대를 순천에서 이제 어디로 제주도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걸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공산당에 대한 불법화 그리고 이제 그 처벌을 강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9년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후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죠. 그런데 1949년에 예상을 뒤엎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갔으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주한 미군이 철수된 게 1949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협정에 따라서 이제 군사 고문단만 일부 남겨두고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에치슨 별표 3개 하죠. 당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방어선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반도는 제외시킵니다. 일본까지만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분위기, 즉 전체적으로 좌익의 공세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전쟁의 순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순서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보시죠. 49년 6월 30일 날짜까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순서만 외우면 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했고요. 자, 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김일성으로서는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죠. 미국의 방어선에서 벗어났으니까 남쪽을 침략하더라도 미군이 개입할 확률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됩니다.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남침이 맞는 거죠. 준비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 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남침이 맞습니다. 일부 학생들 남침 그럼 남쪽이 침략했다. 그거 아닙니다. 남침이란 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해 왔다는 것을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은 이승만 대통령이 군 작전권을 유엔군에 이양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되돌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전 통제권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군 작전권, 즉 평시든 전시든 작전권을 모두 유엔에게 이양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왼쪽 지도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28일 날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9일 날 이제 평양 탈환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 10월 1일 날 거긴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38도선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표시하세요. 38도선을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38도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메가더 사령부는 돌파를 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8도선을 넘어서 올라간 게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25일에 이제 중국 인민군이 중국군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국은 여러 차례 걸쳐서 미국에게 경고를 했는데요. 결국 개입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전세를 뒤집게 되죠. 그래서 중공군의 그 개입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1950년 1월 4일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 우리 왼쪽에 지도에서 보지만 그 진격선 보이잖아요. 이 진격선 가운데를 뚫고 중공군이 내려옴으로써 가운데를 뚫고 내려왔으니까 양쪽에 있는 데서 철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겠죠. 그래서 전면적인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서울이 다시 함락이 됩니다. 1월 4일이죠. 그 와중에 이제 뭐 흥남철수도 있었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흥남철수 나오고 그 흥남철수 과정에서 여러분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953년까지 그러니까 51년 1월 4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태였는데 다시 우리가 이제 서울을 탈환한 일사후퇴 이후에 이제 4월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전선이 교착됩니다. 1년 후에 전선이 교착돼서 계속해서 이제 그 휴전선을 이제 38선을 오르내리는 그런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가 53년 이제 휴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석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시 미국이 전쟁을 휴전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압박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는 확실한 어떤 그 북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 정권을 괴멸시켜야지만이 다음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미국이 휴전을 하게 된다면 먼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인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다. 국가에 대한 상세한 여러분 많은 책자들이 있지만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탐독해 볼 필요가 있는 책들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지은 군주론, 또 크라우즈베츠가 지은 전략론이나 전쟁론, 그리고 동양에서 손자병법, 이런 책자들은 군인으로서 필수적으로 한 번씩 필독하고 부분적인 중요한 부분은 암기도 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약하면 사회의 정치 조직이나 혹은 단체, 협의로는 통치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크게 국민과, 즉 거주민, 같은 정치적인 색채나 또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야 되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또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 즉 국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권이 있었을 때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나라 국자 자체가 상형 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지역역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말하고, 이걸 더 세분화해 보면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 외곽에 보호를 한다는 이런 울타리, 테두리가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열어주고 하는, 보호하는, 이게 나라 국자입니다. 뒤에 있는 건 집 가짜죠. 그래서 즉 국가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로 형성되기 때문에 거주민들이 보호되고, 또한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출입에 대한 것도 통제하고 외부로부터의 모든 침략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상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국기, 그리고 국화, 이 외에도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또 문장이 있고 나라 옥새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국가 상징 3요소는 국기와 그 다음에 국가와 국화로 구분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애국가고, 그리고 국화는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그 주권과 국위를 나타내는 표지죠. 그래서 1882년 고종의 칙명으로 일본의 순시사로 갔던 박영효가 메이지 리투의 선상에서 이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개양을 했은 게 효시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국기를 개양하는 날은 우리 국경일,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국장 기간 동안에 내내 국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민장일, 기타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서 외교활동이라든가 환영행사라든가 등등의 필요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경일을 했는데 국경일 중에서 국기를 반드시 개양해야 되는 날을 짚어보면은
첫째는 3.1절, 두 번째는 현충일, 세 번째는 제헌절, 그 다음에 광복절, 이런 또 개천절, 이런 날들이 대표적인 국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국장기간이라 했을 때는 국장이 3일간 진행된다면 3일 계속해서 국기를 개항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국장으로 치러졌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이제 국민장일 경우는 국민장을 하는 당일 하루에 안에서 태극기를 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보면은 태극기 흰색 바탕이죠.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있고 모서리에 4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바탕에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밝음과 순수한 우리 민족의 그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 이런 민족성이 대표적으로 상징되고 있고, 태극의 문양은 가운데 붉은 부분의 양이 있고 아랫부분에 파란 부분의 음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것은 조화, 또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 생산, 또 발전, 조화, 창조, 번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모서리의 사계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건, 괴, 곤, 감, 대각선으로 봤을 때 이런 사계는 각각 하늘과 땅을 그리고 물과 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극기에 대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작도법을 간단히 도식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의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60cm다라고 하면은 세로는 40cm가 되는 거죠. 태극기 깃면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흰색 천에 가로 60, 세로 40, 이와 같이 3대 2의 비율로 깃면이 구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태극이라는 이 문양은 윗부분이 빨강색, 윗부분이 청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빨강이 이제 양을 의미하고 파랑이 청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름은, 이 지름은 세로의 2분의 1입니다. 세로의 2분의 1 되는 게 지름이고, 태극 문양은 대각선으로 이은 선을 연하는 선에서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 반원이 됩니다. 반원. 대각선을 연하는 선에서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하단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상단은 빨간색, 하단은 청색으로 되고, 이 형태를 가지고 고곡이라고 얘기하죠. 고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금관의 수술이라든가 여자들이 보석을 좋아하는데 보석의 형태가 고곡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귀중하게 사용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고국의 형태를 갖춘 태극 문양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규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계는 삼,
4, 5, 6을 해가지고 건, 감, 이, 곤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건과 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과 이는 물과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간다는 것을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요 반지름에 해당되는 길이로, 요 태극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로, 이 두께는 1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요 간격은 24분의 1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들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방향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 빗금으로 간 즉각 수직이 되는 형태로 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태극기는 대략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해야만이 누구에게 태극기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태극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행사 때 보니까 태극기가 거꾸로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1로 내려오고 4가 1로 가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도 있고, 어떤 건 태극 문양이 빨간 기로 가야 되는데 파란 기 위로 올라가고 빨강이 밑으로 내려오는 음양이 바뀌는 그런 태극기를 작두해가 만들어서 사용한 그런 행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간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실제로 보고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1902년 8월 15일 날 대한제국 애국가로 정식으로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군악대 지휘자였던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을 했고 1904년 5월에 각 학교에 배포되어 가지고 널리 불려지다가 불려지게 되었고, 가사의 주된 내용은 자주 독립과 그리고 문명 개화와 부국 강병 그리고 신교육 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온 국민이 가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애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수립 전까지는 올드랭 사인 곡이 편곡돼서 불려졌고, 아닉테 선생이 베를린 올림픽 때 올림픽 현장에 와서 이 애국가를 부르고 각국에서 불러준 적이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해외 동포들에게 악보를 보내가지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식 국가로 채택이 되었고, 4절 16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애국가는 여러분들 4절까지 다 가창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가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보면 1절은 아는데 2절은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려나면 이쪽 2절, 3절에 나오는 가사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보고, 이거는 면접 때나 또는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에 대한 작사에 대해서는 안익태 작곡은 맞는데 작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만들었다, 안창호 선생이 만들었다, 아니다, 민영환이다 하는 등등의 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보편적으로 윤치호 설에 대한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국화, 우리나라 나라꽃입니다. 국화하니까 그냥 가을에 있는 국화가 아니고 나라꽃으로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라는 말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왔습니다. 신라는 근한양의 나라라고도 칭함을 받았고, 중국에서도 산해경에 보면은 무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칭송해 왔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단심계, 배달계, 그 다음에 아사달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붉은 꽃 심을 가지고 있는 단심계 꽃을 보호품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궁화는 끝꽂이만 해도 잘 살고
각종 질병에 아주 강하고 공해에도 강한 그런 특징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비름과 같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는 민족성과 일맥상통한 그런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뜻이고 영광과 순환을 같이 해왔던 무궁화를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선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의 목표입니다. 국방의 목표는 우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고 또한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방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성숙한 세계 국가를 구현하는 다기능 고효율의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강한 군대 그리고 인류 국방을 경영하고 국민의 국방으로서 확고한 전방위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비전은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는 겁니다. 국방의 태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방위 국방 태세라고 했는데 우선 위협의 형태가 군사적인 위협도 있고 또 초국가적인 비구사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에는 우선 북한의 위협,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초국가적이고 비국가적인 위협에는 군 지원태세 능력을 구비하고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 협조체제를, 즉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해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가지고 대비하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전방위 국방태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군의 목표를 살펴보면 유사하지만은 육군에서는 전쟁 억제 및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유사시 지상전에서 승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익정진과 국민의 편익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 통제와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군사력을 투사하고 국가 대협력 지원 및 국위를 선양하는 걸 해군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목표는 평시 전쟁 억제 및 국익을 정진시키고 전시에는 전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색다른 용어가 있죠. 투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투력을 투사한다는 것은 투사는 쏘는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전투력을 옮겨서 그쪽에서 전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군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상륙작전을 전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의 전력을 어느 특정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함포라든가 또는 항공기를 지원해 가지고 전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이 전투력의 투사라고 군사력의 투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의 개념은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의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자기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고 또 일부 영토를 확장할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자원을 탈취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자기의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 자기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고 주도권을 확보해요. 장기적인 어떤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크라우비츠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론에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말했고 즉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의지가 관철되면 전쟁을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져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차원입니다. 기원전으로부터 고대 전쟁은 2500년경부터 우선 활을 사용했다는
손과 주먹으로 사는 데서부터 활 제3의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살상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경에는 전투용 마차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영화 배너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보면 마차 경기가 나오죠. 그때 이 마차가 사용되었다는 거 2000년경부터.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우리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이죠. 그래 쭉 이런 전쟁들이 뭐 알렉산더 전쟁이라든가 포에니 전쟁이라든가 칸나 전투라든가 이런 전쟁들이 있었고, 시저와 옥타비아누스 로마 원정군 전투 말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그런 이름 나오는데, 이러한 전쟁에 관한 역사의 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생활에 필요한 만큼 시간 나는 대로 달락달락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읽어보고 소양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후 전쟁, 중세전쟁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2차, 3차에 걸쳐서 치렀던 전쟁이 있었고, 나당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660년, 668년에 각각 멸망했죠. 그래서 신라가 반도 이남의 부분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통일신라제를 만들었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에서 화염방사기를 675년도에 만들었다는 거하고, 석궁과 화약이 발명됐다는 거, 중국에서. 그리고 고려가 또 고려시대는 거란과의 전쟁, 몽골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철갑옷이 나왔고 화포가 개발되고 함포와 소총이 1350년대에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었고, 이때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7년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전쟁이 1803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전함이 건조되고 수동식 기관총이 이제 M30, MG50 이런 기관총들이 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가 발명되고 잠수함이 건조되고 자동차가 개발됨으로써 이제는 속도전으로, 기동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구한말에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 등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이후의 최근 전쟁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이때 비로소 소험 전투에서 탱크가 개발됩니다. 탱크가 개발됨으로써 탱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속도, 기동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화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갑으로 보호받습니다. 충격 효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경음을 내면서 접근한 전차는 무지무지한 전투력의 희상의 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중국이 43년에 공산화됐습니다. 이어서 헬기가 1939년도에 처음으로 2차 대전 초에 헬기가 만들어졌고, 제트 항공기가 등장하고 미사일이 1942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2차 대전 말기인 1945년에 개발돼 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고, 컴퓨터가 개발됨으로써 드디어 전자전의 시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50년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그리고 소련에서는 인공위성 발사가 있었고, 1960년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개발됐습니다. 레이저 유도탄이 개발되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65년도부터 약 10년간, 75년간 이루어지고, 중동전이 48년, 56년, 그리고 67년, 74년, 4년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아직도 중동전은 다 마무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고,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고, 이른바 걸프 전쟁이 1990년도에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는 정밀화, 고도화 이런 장비들이 전자화 시스템을 장착하다 보니까 전자정보통신, 과학, 무기체계 발전으로 정밀 전자전 체제로 바뀔 것이다. 모든 장비가 사익 시스템이라든가 운용 시스템이 이 오토메이션화 되면서 전자화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전자전에 의해서 전쟁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선형이고 지상전 위주로 치르던 전쟁에서 이제는 입체기동전으로 좀 발달돼가 공중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됐는데 화력과 공중을 초월해가 이제는 해양 우주 항공전으로 확산된 그런 양상입니다. 다량 살상전, 인마를 많이 죽이고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사람이 죽는 그런 전쟁의 양상에서부터 이제는 핵심 정밀 타격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비들이 개발됨으로써 이제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동전이나 전면전에서부터 이제는 이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신속 타격전이고 국지적인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데올로기나 어떤 명분 전쟁보다 이제는 인종이라든가 민족 간의 분규 또는 종교 전쟁 이런 형태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영토나 세력 확장, 자원 탈취에서부터 이제는 국가의 이익과 자원 확보의 차원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도 문제라든가 독도라든가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이런 자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남극이나 북극을 개발하는 쪽에도 앞으로 이런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고 남과 북이 지금도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침도